유럽의 이탈리아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뒤집혔습니다. 로마 중심부 맨홀 뚜껑은 고열로 인해 초콜릿처럼 녹아내렸으며 곳곳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이탈리아 당국은 황급히 해당 구역을 즉시 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하수도 시설이 노출되며 로마 전체 상하수도 시설의 30% 이상이 작동을 멈추면서 도시는 대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폭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로마의 뜨거운 8월 오후 콜로세움 광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BBC 환경제의 전문 기자로 20년간 일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기온이 섭씨 47도를 넘나들면서 도시의 맨홀 뚜껑이 실제로 녹아내리고 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저는 카메라맨에게 물었습니다. 콘크리트 위의 철제 맨홀 뚜껑이 마치 초콜릿처럼 변형되어 가고 있었어요. 주변의 관광객들은 당황한 채로 멀리 물러서 있었고 이탈리아 당국은 긴급히 해당 구역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온도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47.3도였습니다. 이런 온도에서 철제가 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었죠. 맨홀 뚜껑 가장자리가 서서히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에펠탑 근처의 하수도 시스템이 열팽창으로 인해 폭발했고 베를린에서는 지하철 선로가 휘어지면서 전면 운행이 중단되었어요. 런던의 템스강 다리들도 열에 의한 금속 팽창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저는 즉시 BBC 본사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문명의 위기예요. 제 목소리에는 20년 기자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 시청에서 나온 긴급 발표를 듣고 있을 때였어요. 도시 전체의 상하수도 시설 중 30% 이상이 정상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지하 파이프라인들이 극한의 열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거나 변형되고 있었죠. 문제는 이게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마드리드, 아테네, 심지어 비교적 북쪽에 위치한 암스테르담까지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시 혈관이라 불리는 기반 시설이 마비되면서 로마는 사실상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멈춘 건물들에서는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었고 교통신호등도 간헐적으로 작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긴급대책본부는 사상 최초로 기반시설 붕괴 경보를 발령했어요.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프라 시설 자체의 한계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유럽의 도시 문명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저는 콜로세움 앞에서 녹아내리는 맨홀 뚜껑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전 세계에 알려야 했어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유산 앞에서 현대 문명이 무너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어요. BBC 기자님이시죠? 저는 유럽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소리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세요. 제보자의 말에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도 분명 비슷한 폭염을 겪고 있을 텐데 어떻게 기반 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저는 즉시 한국의 주요 도시들 기온을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 상황이었어요. 이상합니다. 한국도 우리와 같은 기온인데 저는 동료 기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런 득한 상황에서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 그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로마의 맨홀 뚜껑이 완전히 액체 상태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무너져가는 이 순간에 홀로 버티고 있는 나라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어요. 그날 밤 BBC 긴급뉴스에서는 유럽 기반 시설 붕괴 소식과 함께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인프라 마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아시아의 한 국가만이 예외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콜로세움 광장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로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땅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로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응급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정말로 한동안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인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즉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에어컨 시스템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천장의 환기구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고 바닥의 타일들도 전혀 갈라지거나 변형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40도가 넘는 뜨거운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도로의 아스팔트는 녹지 않고 있었어요. 맨홀 뚜껑들도 모두 제자리에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기사님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날씨에 대비해서 인프라를 만들었거든요. 1990년대부터요. 기사님의 말에 저는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부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정부에서 더운 날씨에 견딜 수 있는 도로랑 하수도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도시의 기반 시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입구의 환기구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고 도로 곳곳의 맨홀 뚜껑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변형 없이 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시계획청에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통해 한국의 관련 기관에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 현상의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도 저는 건물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도 갈라진 곳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건물들이 열팽창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다음날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한국도시공학연구소의 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를 지하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비밀입니다. 김 박사님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서 저는 벽면의 재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콘크리트와는 다른 은빛 재료로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료는 뭔가요? 제가 묻자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지하 30m 깊이에는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를 예상하고 모든 기반 시설의 내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김 박사님의 설명에 저는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파이프라인과 전선, 심지어 맨홀 뚜껑까지도 특수합금으로 제작되었어요. 김 박사님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맨홀 뚜껑은 섭씨 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맨홀 뚜껑 샘플을 직접 만져보고 있었어요. 일반 철제와는 완전히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무게도 더 가벼웠고 표면도 매끄러웠어요. 이 재료의 비밀이 뭔가요? 그렇다면 유럽의 47도 폭염은 한국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저의 질문에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최대 60도까지의 극한 상황을 대비해 설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30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단기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기후 위기를 내다보고 장기적 투자를 했던 것이에요. 김 박사님은 저를 더 깊은 지하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하 50m에 진짜 핵심 시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모든 도시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저의 질문에 김 박사님은 부산 시스템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부산은 해안도시라서 더욱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날 오후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고속철도의 선로도 변형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터널과 교량들도 모두 정상 상태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동행한 카메라맨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무너져가는 동안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정상 운영되고 있어요. 부산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안가의 염분과 습도가 더해진 극한 환경에서도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항만시설의 거대한 크레인들도 40도가 넘는 날씨에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재해관리본부에서 만난 관계자는 저에게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고온으로 인한 고장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저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산 해안가 도시관리센터에서 저는 한국 기반 시설의 진짜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센터 지하 50m에는 유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첨단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산시 기술 담당관인 이 과장님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해수를 이용한 천연 냉각 시스템과
특수합금 기술을 결합한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놀라운 기술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라인들은 모두 은빛의 특수합금으로 코팅되어 있었고 바닷물을 순환시켜 도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파이프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그 규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혈관처럼 도시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이 모든 걸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나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저의 질문에 이 과장님은 놀라운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완성했습니다. 거의 20년이 걸렸죠. 1992년이라는 연도에 저는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전이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나요? 당시 한국의 과학자들이 기후 모델링을 통해 2020년대에 극한 폭염이 올 것을 예측했어요. 이 과장님의 설명에 저는 한국 과학자들의 선견지명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저를 더 깊은 지하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하 70m에는 도시 전체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앙관제센터가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부산 곳곳의 온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관제센터에 들어서자 저는 마치 우주선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면 다득히 설치된 모니터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현재 지상 온도가 42도이지만 지하 시설은 모두 2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직원의 설명에 저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한국과 유럽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약 50조 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투자였죠. 이 과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숫자를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잃고 있었어요. 한국이 30년 전에 그런 거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네요. 그럼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은 없나요? 저의 질문에 이 과장님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술 자체는 공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존 인프라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경우 수백 년간 축적된 기반 시설을 모두 바꾸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이 과장님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비교적 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맨홀 뚜껑도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건가요? 저가 묻자 이 과장님은 실제 맨홀 뚜껑 샘플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이것은 티타늄 합금과 특수 세라믹을 결합한 신소재입니다. 샘플을 만져본 저는 그 무게와 질감에 놀랐습니다. 일반 철제 맨홀 뚜껑보다 가볍지만 훨씬 단단했고 표면도 매끄러웠어요. 이 재료는 섭씨 100도까지도 견딜 수 있어요. 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기온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붉은색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한국은 초록색으로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국과 유럽의 극명한 차이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구에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과연 이 모든 계획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 기반시설 혁신의 진짜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990년대의 놀라운 문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미래형 도시 인프라 구축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의 1993년 문서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2020년대에 닥칠 극한 기후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펼쳐보면서 저는 그 내용의 정확성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현재 상황과 거의 일치하는 예측들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한국 정부는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뜻인가요? 국가기록원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자긍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1994년부터 모든 신규 건물과 도로의 내열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비용 증가를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습니다. 저는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1995년 한 신문에는 정부의 과도한 미래 투자, 현실성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1995년 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지하 파이프라인은 내열성 대료로 교체하고
도시 전체의 자연 냉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누구였나요? 저희 질문에 연구원은 한 과학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어요. 구 박영수 박사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설계자셨죠. 박영수 박사는 1990년 MIT에서 돌아온 도시공학자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인프라 위기를 가장 먼저 경고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논문 2020년 기후 시나리오와 도시 대응 전략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내용이었어요. 박 박사는 2010년에 작고하셨지만 그의 비전이 오늘날 한국을 구했습니다. 연구원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한 과학자의 30년 전 예측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박영수 박사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재는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당시의 연구 자료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2020년대 기후 예측 그래프가 걸려 있었는데 현재 상황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 박 박사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사의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박 박사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가 묻자 기념관 관리자는 박사의 일기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분은 매일 전 세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셨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박 박사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 우리 후손들의 생존이 달려있다. 1999년의 기록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어요. 전국 주요 도시의 50% 구간에서 내열 인프라 구축 완료. 예상보다 빠른 진척. 박 박사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2005년 기록에는 해외 전문가들의 방문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독일과 프랑스 전문가들이 우리 시스템을 보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유럽 전문가들도 이 기술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저의 질문에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투자 대비 효과를 의심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박영수 박사의 마지막 연구 노트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저는 박 박사의 마지막 노트를 덮으며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의 첫 번째 보고서가 BBC를 통해 방송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이 무너져가는 동안 한동안이 완벽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각국 정부와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는 믿기 어렵다는 어조였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한국이 이 모든 위기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는 겁니까? 런던의 편집장이 묻고 있었어요.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는 30년간의 준비 결과입니다. CNN, NBC, 프랑스 TF1 독일, GDF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 세계 언론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면서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한동안 괜찮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 기술을 즉시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독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장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반시설 붕괴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한국의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술 공유는 가능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은 각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어요. 저는 한국의 대형 건설회사들이 갑자기 전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 건설회사 CEO와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예요. 유럽 전체의 인프라를 바꾸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당장 가능한 것부터라도 시작하려고 했어요. 스페인은 마드리드의 주요 구간부터 한국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포르투갈도 리스본 중심가의 맨홀 뚜껑 교체를 한국에 의뢰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30년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의 생존 매뉴얼이 되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는 매일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 비슷한 인프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구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보내는 고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30년 전 한 과학자의 예견이 오늘날 인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장기적 비전과 꾸준한 투자의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제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국제연합의회는 한국의 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도시 인프라, 기술이 이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널리스트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보도가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의 신호였어요. 저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영수 박사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로마 콜로세움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제작된 새로운 맨홀 뚜껑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전히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완벽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로마 중심가의 핵심 인프라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현재의 5%에 불과했지만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유럽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앞으로 2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의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의 에펠탑 주변 인프라를 한국 기술로 교체한 후 더 이상의 시설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어요. 독일도 베를린 중심가에서 비슷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이 한국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시아가 이제 인프라 기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보내는 고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싱가포르는 6개월 만에 전체 도시의 30% 구간을 한국 기술로 교체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변화 속도에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라는 장점을 살려 매우 빠르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빠른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만의 개선 사항을 추가한 버전이었어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UN 기후변화 특별회의에서 보고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의 박영수 박사가 30년 전에 제시했던 적응형 인프라 개념이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각국은 앞다투어 미래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기후과학자들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2030년대에는 더욱 극한의 날씨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30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섭씨 60도까지의 극한 상황에 대비한 차세대 인프라 기술 개발이 목표였어요. 한국이 또다시 10년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보내는 고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과연 다른 나라들은 이번에는 한국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한국의 새로운 연구소를 방문해 차세대 기술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6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연구원들은 이미 7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실험적 재료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한 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깊은 담회에 젖어 있었어요. 한 나라의 30년 준비가 어떻게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BBC 특별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멘트로 이 말을 남겼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의 승리였습니다. 콜로세움 광장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재료로 만든 맨홀 뚜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금속 덮개 안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것이 제가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30년 전부터 몸소 실천해온 바로 그 교훈이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